꿈을 꾸는 듯한 그녀의 눈빛. 난 그녀의 눈빛을 보며 올리비아 하세를 닮은 당신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이미 마음속으로 쓰고 있었다. 우체부와 올리비아 하세와 로버트 레드포드. 김경욱. 우체부. 그녀의 가게는 편의점으로부터 동쪽으로 15걸음 떨어져 있다. 편의점에서 마신 콜라 한 병의 차가움이 온 몸의 모세혈관으로 퍼져나갈 쯤 되면 그녀의 가게 창문이 수평선 너머의 마스트처럼 떠오른다. 편의점에서 불을 붙인 담배 한 개비가 거의 타들어갈 정도의 거리. 그 공간 너머에 그녀가 존재한다. 편의점에 들어서면 이미 그녀의 존재감이 내 가슴 속으로 파도처럼 밀려온다. 15걸음 밖에서 존재하는 그녀를 난 느낄 수 있다. 편의점은 그러니까 그녀에게로 향하는 입구와도 같은 곳이다. 편의점에서 난 도넛과 콜라를 먹는다. 늦은 점심이다. 월요일, 오늘은 유난히 우편물이 많다. 더군다나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연인들은 편지를 쓰거나 결혼을 한다. 우편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도 벌써 청첩장을 7통이나 배달했다. 거리에는 하나둘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낙엽 위로 고추잠자리의 날개처럼 투명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린다. 콜라를 마신 후 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체국을 나설 때보다 가방은 상당히 가벼워져 있다. 이제 그녀에게로 가는 것이다. 13걸음, 14걸음, 15걸음. 어김없이 그녀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녀는 비디오 가게에서 일한다. 스타 비디오. 그녀가 일하는 비디오 가게의 이름이다. 그녀는 대부분 카운터에 앉아 있다. 카운터에 앉아서 컴퓨터의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텔레비전을 쳐다본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작년 봄, 내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녀는 팔짱을 끼고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는 늘 스타비디오의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스타비디오의 낡은 카운터에 웅크리고 앉아 스타가 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난 그녀의 프로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누구도 그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난 유리문을 밀치고 스타비디오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 앞으로 붙여진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녀에게는 편지가 자주 오는 편이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필체가 다양하듯 편지 겉봉에 적힌 송신인의 이름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 다양한 필체와 송신인에도 불구하고 수신인에는 늘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다. 윤하민. 편지가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난 생각했다. 유리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들렸다. 유리문 상단에 매달린 작은 종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방울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녀는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던 참이다. 해바라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 나와 텔레비전과의 거리는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는 여배우의 얼굴이 소피아 로렌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에도 벅찬 것이었다. 어쩌면 오드리 헵번이나 나스타샤 킨스키인지도 모른다. 편지 온 거라도 있나요? 난 텔레비전을 들여다보다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상념에서 깨어난다. 난 오른손에 쥐고 있는 편지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불현듯 난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올리비아 하세를 닮은 당신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사실 그녀는 올리비아 하세를 그다지 닮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는 올리비아 하세를 닮은 당신에게 라고 해야 될 것만 같다.
이유는 나도 알 수 없다. 그녀는 편지를 건네받으며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내게 지어 보였다. 그건 분명히 미소였다. 입꼬리가 슬며시 치켜 올라간 것이다. 미소가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명백하게 그녀는 내게 미소를 보인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본 순간 온종일 골목골목을 뛰어다닌 내 종아리의 근육에 엉겨붙은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진다. 난 그녀의 미소를 보며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다. 소피아 로렌인가요? 그녀의 미소에 용기를 얻어 난 대뜸 그렇게 물었다. 한동안 말없이 나를 쳐다보는 그녀. 그녀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는 것을 느끼자 숨이 막혀오는 듯 했다. 꿈을 꾸는 듯한 그녀의 눈빛. 난 그녀의 눈빛을 보며 올리비아 하세를 닮은 당신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이미 마음속으로 쓰고 있었다. 네? 뭐라고 하셨죠? 그녀는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까닭없이 당황한 나는 두 손까지 내저으며 별일 아니라고 얼버무리고 있었다.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써야만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도 도저히 당신은 올리비아 하세를 닮았군요. 따위의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그녀에게 말을 건넨 건 처음이었던 것이다. 똑같은 이유로 그녀도 나 못지않게 당황했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촛불처럼 파르르 떨리는 듯 했다. 그녀는 귀 뒤로 머리를 쓸어 넘긴다. 그녀의 귀는 미확인 비행물체처럼 날렵하게 생겼다. 목덜미에 작은 점이 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며 난 스타비디오에서 나서려 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타비디오에 머물 명분이 없어졌다. 난 스타비디오를 나서며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기요. 난 그녀의 목소리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막의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방울 소리 같았다. 시원스럽고 청아하다는 뜻이다. 난 감격스러워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마에 땀을 흘리시네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을 내게 보내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푸른색이 선명한 손수건을 받아쥐며 난 하마터면 감격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참아 보일 순 없었다. 이를 악물고 참을 수밖에. 그녀의 손수건에서는 이름 모를 향수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난 그녀의 손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손수건을 내게 건넨 그녀는 그 사실이 약간은 부끄러운 듯 짐짓 딴 곳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을 때에도 몇 명의 손님들이 비디오 가게에 들어오고 나갔다. 난 그녀에게 손수건을 돌려주며 고맙습니다라는 진부한 말 대신 뭔가 기억의 잎사귀를 뒤흔들 만한 근사한 표현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게 손수건을 빌려준 그녀의 호의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유감스럽게도 그게 전부였다. 어차피 난 편지 체질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난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어딘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에게 다 못한 감사의 표현을 편지에 빠짐없이 적으리라고 다짐하자 약간은 안심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의 언어로는 그녀에 대한 내 호감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는 그나마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손수건을 받아 쥐는 그녀의 손이 약간은 떨리고 있는 듯 했다. 뺨이 잘 익은 사과처럼 불그스레해지는 것이었다. 난 가볍게 목례를 보내고 스타비디오에서 나왔다. 스타비디오에서 나와 5걸음 옮겼을 때 나는 생각했다.
7걸음째에서 돌아보았을 때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오늘 밤 그녀에게 보낼 편지를 쓸 것이라고. 난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스타비디오에서 나왔을 때부터 줄곧 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으리라. 난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휘파람을 불었다. 다음 목적지는 희망 세탁소였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낸 우편물과 주간지 한 부를 배달해야 했다. 희망 세탁소의 주인은 화강암처럼 과묵한 남자였다. 그는 좀처럼 웃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 간혹 헛기침을 한두 번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늘 바빴고 대부분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다리미질하는 그의 손놀림은 마치 락밴드 드럼 연주자의 그것처럼 리드미컬하고 경쾌했다. 다리미질을 하는 그의 리드미컬한 손놀림을 보고 있으면 난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요컨대 그는 다리미질에 관한 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셈이었다. 무엇보다 난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는 것. 오늘도 여전히 말이 없고 무표정한 얼굴로 다리미질을 하고 있다. 난 우편물을 그에게 전달한다. 우편물을 받는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하다. 잠깐만, 여기 번지수가 틀린 고지서가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다. 그것은 전화요금 고지서였다. 윤하민. 스타비디오에 그녀 앞으로 배달되어야 할 고지서가 잘못 배달된 것이었다. 그건 내 실수였다. 좀처럼 없는 실수였지만 오히려 난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를 다시 한번 보러 갈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난 자신도 모르게 희망 세탁소의 주인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무표정하던 희망 세탁소의 사내가 활짝 웃어 보이는 것이었다. 난 가벼운 발걸음으로 희망 세탁소에서 걸어 나왔다. 어디선가 시원한 가을바람이 엽서처럼 날아들었다. 스타비디오는 세탁소에서 남쪽으로 12걸음 떨어진 곳에 있다. 올리비아 하세. 가을이 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나긴 여름날의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갈 무렵 하루하루 난 간신히 존재할 뿐이다. 그래, 다시 가을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멍하니 달력을 쳐다보거나 영화 해바라기를 보는 일 외에 내가 이 가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비디오를 빌리러 다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난 언제부터인가 그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가끔 나타나 내일을 향해 쏴라, 스팅 같은 영화를 빌려가곤 했다. 그는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았다. 따라서 그가 내일을 향해 쏴라, 나 스팅을 빌려가는 것은 겨울에 눈이 내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다. 그는 조만간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빌려갈 것이다. 내가 소피아 로렌이 나오는 영화 해바라기를 보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해바라기를 보는 날엔 그가 비디오 가게에 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은 확률이 높다기보다 해바라기를 보고 있으면 그가 나타날 것만 같은 예감이 주문처럼 강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올 여름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비디오 가게에 나타난 것은.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그는 해질 무렵 나타났다. 나는 지금도 그가 비디오 가게에 나타나던 날의 정황을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 그는 흰 면바지에 스카이블루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일요일 이어서인지 면도를 안 한 턱에는 턱수염이 잔디처럼 가지런하게 돋아 있었다. 일요일 오후의 한가로움과 여유가 애프터쉐이브 로션 내음처럼 진하게 풍기는 모습이었다. 그때 마침 나는 해바라기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늘 여유 있는 표정이었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의 윤곽이 만들어내는 음영에는 어딘지 사색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어쩌면
한때 시인이었거나 시인이 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만일 시인의 표정이란 게 있다면 분명히 그의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과 흡사할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내심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바랬고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치통처럼 간절해지면 해바라기를 보곤 했다. 물론 대부분 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끔 내가 해바라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 비디오 가게에 다시 나타날 때도 있었다. 나는 지금 해바라기를 보고 있다. 아침부터 보기 시작해서 벌써 세 번째다.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그저 틀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마치 편지를 기다리며 우체통 주위를 서성거리는 아이처럼 그냥 그 영화를 틀어놓는 것이다. 막연한 기다림. 해바라기의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내 나이 벌써 32.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결혼했다. 학부모가 된 친구도 덜어 있었다. 집에서는 이제 시집 가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요즘은 맞선보라는 말도 뜸해졌다. 중매 제의가 줄어든 것이다. 여자나이 32이면 맞선보러 나가는 것조차 어색해진다. 그리고 그만큼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마련이다. 32살이라는 나이가 그리 아득한 것만은 아니다. 첫사랑의 상처를 애써 기억에서 지우며 두세 번 정도 연애에 실패하면 30, 31, 32은 금방이다. 특별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사람을 사귀는데 약간 신중했을 따름이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신중함은 오히려 미덕인 것이다. 그러나 삶이란 때로 미덕이 악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32살까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난 투철한 독신주의자는 결코 아니다. 어차피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아침에 모닝커피를 갈아 마시거나 휴일에 공원에 산책을 같이 갈 사람 하나쯤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다. 딸랑. 문이 열렸다. 난 반사적으로 출입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출입문으로 향하는 내 시선은 바람처럼 날아갔다.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그 남자가 아니었다. 우체부였다. 우체부의 손에는 편지가 들려져 있다. 우체부는 매일 거의 일정한 시간에 비디오 가게 앞을 지나간다. 비디오 가게를 그냥 지나칠 때도 있고 우편물을 전달할 때도 있다. 우체부는 늘 활기에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의 운동화는 언제나 적당히 먼지가 내려앉아 있다. 먼지가 내려앉은 우체부의 운동화. 왠지 코끝이 시큰거린다. 우체부는 한동안 텔레비전을 쳐다본다. 그는 소피아 로렌의 팬인가? 혹은 영화 해바라기에 관한 추억이라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추억을 음미하도록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 편지 온 거라도 있나요? 난 우체부의 추억 더듬기를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 온 편지인지 궁금해서 그만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우체부는 약간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편지를 넘겼다. 지난해 결혼과 동시에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한테서 온 편지였다.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그 애는 맞선 본 지 보름 만에 결혼해서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평소에 화려한 싱글을 자처하던 그녀였기에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놀라움을 넘어서 일말의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곧잘 이렇게 이야기했다. 난 결혼보다는 일이 더 좋다. 사실 결혼은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청춘의 무덤이 아니겠냐. 뭐하러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려 하느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기는 게 더 현명하다. 난 구질구질한 건 딱 질색이다. 결혼하면 일단 삶은 장마철의 빨래처럼 구질구질해지는 거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녀를 부러워하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는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나로서도 그녀가 "나 결혼해" 라고 전화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결혼식 날 피로 연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화려한 싱글보다 화려한 더블이 보기에 더 좋잖니." 소피아 로렌인가요? 그때 우체부가 내게 그렇게 물었다. 갑작스런 우체부의 질문은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던 상념을 중단시켰다. 난 우체부의 질문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가 무슨 말인가를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체부의 입은 고장난 엘리베이터 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좀처럼 열릴 것 같지 않았다. "네? 뭐라고 하셨죠?" 난 캐나다 밴쿠버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우체부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체부는 말을 더듬고 있었다. 두 손을 좌우로 휘휘 내저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우체부의 손가락은 유난히 길었다. 그의 얼굴에는 소년의 수줍음이 머물고 있었다. 눈망울이 맑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흙먼지가 내려앉은 운동화와 땀이 맺힌 이마를 보니 갑자기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가을은 사람을 감상적으로 만든다. 황량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우체부는 순한 송아지처럼 눈을 두 번 끔뻑거리더니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다. 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리면서 그를 불러 세웠다. "이마에 땀을 흘리시네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난 손수건을 우체부에게 내밀었다. 우체부는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서 내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우체부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을 때 난 혹시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그 남자가 오지 않았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비디오 가게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듯한 아이들 셋이 왁자하게 떠들며 만화를 고르고 있었고, 젊은 남자 두 명이 역시 빌려갈 영화를 고르고 있었다.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남자는 비디오 가게에 들어서면 다른 손님들처럼 테이프 꽂이 앞에서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법이 없다. 그는 비디오 가게에 들어서면 곧장 자기가 빌려갈 테이프를 꺼내들고 카운터 쪽으로 다가온다. 그의 행동은 늘 분명하고 확고했다. 빌려갈 테이프를 미리 마음속에 정해서 오는 타입이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비디오 가게에 들어서면서 빌려갈 영화를 정해서 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남자는 적어도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다. 그의 행동에는 머뭇거림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믿음직스러운 것이다.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아침에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탓인지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그 남자를 본다면 금방 괜찮아질지도 모른다. 일찍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로 하여금 비디오를 빌리러 왔다가 셔터가 내려진 가게를 보고 돌아서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만에 하나 다른 가게에 가서 그곳에 단골이 돼버리면 커다란 낭패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근처에는 고만고만한 비디오 가게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님을 잃게 될 우려가 있었다. 난 감기쯤은 그냥 참기로 한다. "고맙습니다." 우체부는 손수건을 돌려주며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는 듯 머뭇거리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며 목례를 보내고 밖으로 나갔다. 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혹시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나 길거리를 내다보았다. 나폴리 피자의 종업원이 붉은색 스쿠터를 몰고 아파트 단지 쪽으로 배달을 가고 있었다. 이삿짐 센터의 트럭 2대가 아파트 단지 쪽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이사를 가는 모양이었다.
가을에는 모두들 새로운 둥지를 준비한다. 기나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감기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들어가면서 약국에 들러 아스피린이라도 사야겠다. 우체부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것이 보였다. 뭔가 빠뜨린 것인지도.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려 다시 가던 길을 걷는다. 나는 편지를 뜯어볼까 하다가 수화기를 집어든다. 그 남자,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남자의 집 전화번호를 누른다. 신호음이 3번 길게 이어졌다. 그는 집에 없다. 앤서링 머신이 작동한다. 그리고 스팅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음악이 바뀌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U2의 음악이었다. 스팅의 부드러운 보컬이 이어지다가 그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강인석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그럼 행복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생크림 케이크처럼 부드러웠다. 난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곤 했다. 그는 늘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이끌었다. 그가 말을 할 때면 난 턱을 괴고 말없이 그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의 콧날의 각도와 웃을 때 희미하게 드러나는 눈 밑의 주름, 이마 앞으로 쓸어내려진 머리카락의 미세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나는 경의에 찬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내게 경이로움 그 자체인 것이다. 행복하세요 라는 그의 인사말의 여운을 크림 스프의 향기처럼 음미하면서 난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딸랑 그때였다. 마치 무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로버트 레드포드를 닮은 그 남자가 비디오 가게에 나타난 것이다. 혹시 내가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그가 알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앤서링 머신에 녹음된 음악과 그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기나 할까? 물론 그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건 이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난 정확히 언제부터 그의 집에 전화를 걸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집에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또 어느 날부터인가 난 매일 그의 집에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단풍이 언제부터 물들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저 가을비가 내리거나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단풍이다 하고 중얼거리게 되는 것이다. 삶의 모든 변화란 어느 순간의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다. 난 어느 순간 32살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가 32살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32살이라는 나이는 맹렬한 기세로 나를 압박해오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도 변함없이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서 곧바로 비디오 테이프 진열대 앞으로 걸어간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빌리러 왔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아마 이번에도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오는 영화일 것이다. 테이프를 고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난 문득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지구에 발을 들여놓은 지 32해 만에 결정적인 결심을 한다. 잠시 후 그는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들고 내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만일 그가 들고 있는 영화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면 난 그에게 갈색 카디건이 잘 어울리는군요 라고 말을 걸게 될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늘도 로버트 레드포드군요. 로버트 레드포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비디오를 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스타 비디오를 스쳐 지나칠 때였다. 스타 비디오 유리창에 붙여진 한 장의 포스터가 내 시선을 강력한 흡인력으로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포스터만 아니었다면
난 비디오를 빌릴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포스터 앞에 서 있었다. 잡초 속에 묻혀진 지뢰를 밟은 사람처럼 난 그 포스터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그 포스터는 시간의 지층 속에 묻혀진 내 기억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기억의 뇌관은 내 의식의 위로 추억의 불꽃을 쏘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하나의 얼굴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그 포스터를 보며 난 아무런 말 없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나버린 한 여자를 생각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었다고 믿고 있는 그 여자와 난 그 영화를 보았던 적이 있다. 그 영화를 그녀와 난 3번이나 같이 보았던 것이다. 무슨 이유로 3번이나 보았는진 지금은 기억할 수 없다. 난 그 영화를 빌려보기로 결심했다. 그 영화를 다시 본다면 그녀가 왜 내 곁을 떠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디오 가게에는 2명의 손님이 비디오를 고르고 있었다. 난 외국 영화가 꽂혀 있는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다. 내가 찾는 영화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난 10여 분 동안 찾았으나 결국 그 영화를 찾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은 분주해졌다. 그럴수록 그 비디오 테이프를 찾는 내 시선은 무뎌지고 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헤매다가 난 카운터의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난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저 소년, 소녀를 만나다는 어디에 있죠? 카운터를 보는 젊은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멍하니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았는지도 모른다. 그때 우체부가 비디오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전화요금 고지서를 놓고 가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번 달엔 전화요금이 제법 나왔는걸요. 우체부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카운터의 여자에게 내민다. 아, 네. 카운터의 여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 약간 당황하며 우체부가 내미는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든다. 뭘 찾는다고 하셨죠? 카운터의 여자는 내게 물었고 우체부는 비디오 가게에서 나갔다. 소년, 소녀를 만나다를 찾는데요. 카운터의 여자는 잠깐만요 라고 말하더니 직접 진열대 쪽으로 가서 신속하게 내가 말한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왔다. 난 테이프를 받아들고 스타 비디오를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난 빌려온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다. 비디오를 보면서 나는 떠나간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를 처음 만나던 날과 영화를 같이 보던 날의 기억들이 흑백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가고 있었다. 영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전화벨이 울렸다. 난 영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다시 한번 난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러나 침묵은 계속 이어졌다.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계속되는 침묵. 그러나 상대는 전화를 끊지는 않았다. 간혹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난 수화기를 귀에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난 기다리기로 했다. 상대가 말을 꺼내거나 전화를 끊기를.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아무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수화기를 든 채 말없이 영화를 보고 있었다. 소녀는 자살을 하고 영화는 끝났다.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몇 년 전 떠나간 그녀가 아직 나를 잊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수혜, 수혜 맞지?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나는 들을 수 없었고 100년 동안 계속된 듯한 침묵만 이어지고 있었다.